먼저 애그니스 볼드윈 알렉산더 여사 탄생 150주년 포럼에 와주신 여러분에게 깊이 감사드립니다. 먼저 포럼을 시작하면서 이 포럼을 축하하는 축사를 바하이 이제 바하이 중앙에서 보내왔습니다. 그래서 그걸 제가 읽어드리고 그 다음 순서로 돌아가도록 하겠습니다. 포럼에 함께하신 존경하는 여러분, 먼저 우리 시대를 향한 도덕적, 영적 가능성에 대한 진지한 성찰의 장이 될 것으로 기대되는 이 귀한 자리를 준비해 주신 ITB, 그리고 그를 위한 공간으로 전도교에서 가장 아끼고 자랑스러워하는 중앙대교당의 사용을 허락해 주신 천도교 관계자 여러분에게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천도교 중앙대교당은 지금으로부터 약 100년 전인 1921년 애그니스 알렉산더 여사가 이 땅의 지성들 앞에 섰던 역사적인 장소입니다. 그녀는 그해 9월 2일 이곳에서 압돌 바하의 사상과 그의 종교라는 주제로 약 900명의 청중에게 사랑과 봉사, 진실성과 겸손이 어우러진 새로운 인간상과 문명의 가능성을 전했습니다. 당시 그러한 일이 가능했다는 사실은 종교 간 관용과 상호 이해의 상징으로 해석될 수 있으며 인류가 공동의 미래를 어떻게 함께 설계할 수 있는가에 대한 깊은 물음과 응답의 특별한 사례라 할 수 있을 것입니다. 바하올라께서 창시하신 바하의 신앙을 일생을 통해 실천하시고 구현하신 압돌 바하께서는 당시 팔레스타인 땅에 계셨습니다. 그리고 1921년 말 멀리 일본에서 활동하고 있던 애그니스 알렉산더 여사에게 나는 그대가 코리아에서 가장 위대한 인도의 깃발을 올리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라고 쓰셨습니다. 그리고 그런 서한을 받기도 전인 그해 여름, 그녀는 혈혈단신 여성의 몸으로 한반도 땅을 밟았던 것입니다. 알렉산더 여사가 전한 메시지는 개인의 변형과 사회의 변형을 함께 이루려는 새로운 문명의 빛이었습니다. 당시 한국, 아직 한국은 없었고 조선이었습니다. 당시 조선의 시대적, 역사적 환경은 암울함 그 자체였습니다. 즉, 나라 잃은 고난의 시대적 상황, 우리 민족의 어려운 처지와 고통, 그리고 2년 전인 1919년 3.1 독립운동의 물결이 일어났던 시점에 또 다른 역사적 희망의 물결이 한반도에 도달했던 것입니다. 그것은 바로 하늘의 문이 다시 인류 역사에 열렸다는 복음이었습니다. 나라를 잃은 슬픔에 빠진 한 민족에게도 드디어 하늘의 치유, 진정한 자유, 영속하는 독립과 평화의 메시지가 한국 땅에도 전달된 것입니다. 그로부터 약 100년이 지났습니다. 우리는 오늘날 더 나은 사회를 함께 건설하려는 파트너이자 변화의 주체로서 인간의 양심이 지닌 자유를 존중하며 누구에게도 자신의 기준을 강요하지 않고 끊임없는 학습과 성찰 속에서 사회의 구조적 정의와 내면의 성숙함을 함께 추구하는 삶을 지향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포럼은 그러한 빛의 전통을 잇는 상징적인 장입니다. 협의와 조화를 통해 의견의 차이를 넘어 사회에 기여하고자 하는 노력, 신뢰와 관용, 협력의 정신은 이 포럼이 지향하는 가치이자 바하이 공동체가 실천하고자 하는 삶의 방식이기도 합니다. 100년 전 한국에 심어진 작은 불씨가 오늘날까지 살아 타오르고 있음을 증명하는 이 포럼은 분명 자유와 정의 그리고 융합이라는 인간의 고귀함을 중심에 둔 새로운 문명을 모색하는 의미 깊은 여정으로 기록될 것입니다. 이 자리를 마련해 주신 모든 분들께 다시 한번 깊이 감사와 축하의 말씀을 드리며 이번 포럼이 개인의 통찰이 사회적 실천으로 이어지는 생명의 장으로 확장되기를 기도합니다. 2025년 7월 26일 바하이 한국 중앙회 드림. 이상입니다. 자, 그러면 지금부터
그러면 도대체 애그니스 볼드윈 알렉산더라는 분이 어떤 분인지에 대해서 우리 젊은 김동우 군과 제가 대담하는 형식으로 여러분에게 소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감사합니다. 네, 오늘 감사합니다. 와주셔서. 네, 박사님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오늘 애그니스 알렉산더 여사 탄생 150주년 기념이라고 들었습니다. 어떤 분이신지 좀 궁금한데 설명을 해주실 수 있으시죠? 예, 애그니스 볼드윈 알렉산더는 지금부터 약 150년 전인, 아니 약이 아니라 딱입니다. 그 태어난 해가 사실은 우남 이승만 대통령하고 같은 해예요. 그리고 돌아가신 것도 같은 곳에서 돌아가셨어요. 이승만 대통령도 하와이에서 돌아가셨고, 애그니스 알렉산더 여사도 하와이에서 돌아가셨습니다. 이분은 고향에서 태어나서 고향에서 돌아가신 셈이죠. 이분의 집안은 아주 유명한 개신교 선교사 가문입니다. 친할아버지, 친외할아버지가 모두 사실은 미국 본토에서 하와이로 개신교를 전파한 분이에요. 그러니까 그야말로 진짜 굉장히, 더군다나 그 부친인 알렉산더, 윌리엄 알렉산더, 이분은 하와이에서 가장 유명한 인물 중 한 분이죠. 왜냐하면은 거기서 대학 총장까지 하시고 하와이 역사를 쓰신 분이에요. 그런 분이었습니다. 그런데 아그네스는 굉장히 소심했다 그래요. 또 몸도 별로 안 좋았고, 그런 분입니다. 그러면 그런 이제 개신교 집안에서 자라셨는데 바하이 신앙이란 건 어떻게 접하게 되신 건가요? 맞습니다. 그것도 굉장히 흥미있는 이야기인데요. 독실한 기독교 가정에서 태어나서 매일 기도도 하고 예비도 보고 그랬는데 뭔가 가슴이 허전했어요. 왜냐하면 주변에서는 계속 소위 메타노니아, 다시 깨어나는 그런 경험을, 그런 영적 체험을 했다는 얘기가 계속 들리고 하는데 본인에겐 그게 없었던 거예요. 그죠? 회심의 어떤 그런 경험이 없어서 항상 그랬는데, 그러다가 25살이 되던 1900년에, 딱 1900년에 용기를 내서 미국을 거쳐서 유럽을 갔다 왔어요. 그러니까 유럽 이탈리아에 자기 친척이 있어가지고 한번 유럽 여행을 해보자 그래가지고 그 여행을 갔는데, 거기에 로마에서 어느 펜션에 묵었는데 거기에서 샤롯 딕슨이라는 중년 부인을 만나요. 그 부인이 딸들하고 같이 역시 미국에서 그 유럽으로 여행을 하고 또 팔레스타인에 여행을 했던 분인데, 그분을 펜션에서 만났어요. 그런데 처음 보는데도 뭔가 느낌이 달라. 하여튼 그런 이제 경험을 하게 됐습니다. 그게 되게 계기가 됐죠. 샤롯 딕슨이요. 그렇다면 그 딕슨 부인께서는 아그네스 여사에게 어떠한 영향을 주었을까요? 그러니까 이게 참 인연이라고 할 수 있는데, 이 호텔 펜션에서 이제 아침에 일어나서 같이 식사를 하잖아요. 그러면서 엘리베이터를 타고 왔다 갔다 하는데 가끔 이제 만나게 되죠. 만났는데 그 부인의 얼굴이 뭔가 다른 거예요. 밝고 환하고 안정돼 있고. 그래서 굉장히 호기심도 생기고 끌렸대요. 그래가지고 원래 이렇게 부끄러움을 타서 잘 얘기를 못 하는데 어느 날 용기를 내서 물었어요. 선생님, 어떻게 얼굴에서 그렇게 광채가 납니까? 그랬더니 그 딕슨 부인이 뭐 별 얘기는 하지 않고 육필로 쓴 기도를 한 편을, 짧은 기도를 한 편을 줬어요. 이거 한번 참고로 읽어보라고. 긴 얘기도 없이. 그래서 이제 그런데 아주 희한하게도 이 알렉산더는 하여튼 뭔가 인연이 닿으려고 했는지 그 기도를 접하고 나서 맞아 가슴이 뛰고 눈물이 났다 그래요. 그래서 이거 뭔가가 여기 있구나 싶어가지고 밤새 기도도 하고 그러다가 비몽사몽간에 확신이 든 거예요. 어떤 확신? 오셨구나. 그분이 오셨구나. 그러니까 이게 직감이죠. 그냥 일종의 인투이션인데. 그래가지고 다음날 아침에 딕슨 부인을 만났을 때 단도직입적으로 물어봐요. 예수님이 오셨죠? 이렇게 물어본 거예요. 그랬더니 딕슨이 부인이 직접 직답은 하지 않고 당신 얼굴에 그 사실이 적혀 있군요. 그러면서 뭐라 그러냐면 이야기하지 마라. 함부로 이야기하지 마라. 간절히 목말라는 사람에게만 그 사실을 전하도록 하라고 주의를 했어요. 주의를 줬어요. 그래서 애그니스 알렉산더라는 이 그 가녀린 처녀가 이제 스스로 이제 그 신앙을 받아들이게 된 거예요. 직감적으로. 예.
아, 오셨구나. 이게 정말 엄청나게 대단한 경험인 것 같은데요. 네. 그래서 아그네스 여사께서는 이후에 바하의 신앙을 받아들인 이후에는 어떤 삶을 이렇게 사시게 되셨나요? 그래서 이제 1900년 계속 이제 그 당시 여행은 장거리 여행이니까 1901년 3월 달에 파리를 방문해요. 딕슨 부인이 써준 주소로 이제 찾아간 거죠. 근데 그때 이미 프랑스 파리에는 바하이 공동체가 형성돼 있었어요. 그래가지고 유럽에서 팔레스타인, 지금 저 바하이 압돌바 이분이 그때 팔레스타인 땅에 있었거든요. 팔레스타인 땅으로 갈 때 배를 타고 갔어요. 말세이 이런 데로. 그럴 때 파리가 교통의 요지이기 때문에 반드시 거기를 거쳐가요. 그래서 거기에 이제 전 유럽에서 온 혹은 미국에서 온 바하이들이 거기에 머물면서 서로 이제 이야기도 나누고 소식도 나누고 거기서 모여가지고 이제 배를 타고 이제 갔던 건데, 에그니스도 거기에서 이제 바하이들, 아주 유명한 바하이들, 그 다음에 특히 페르시아 출신의 대학자 미자 압돌 파들이라는 분이 있는데 그분도 만나고 그래가지고 이제 신앙에 대한 이해를 더 깊게 하죠. 그리고 그해 1901년 12월 26일 고향으로 돌아옵니다. 그러니까 자연스럽게 하와이 땅을 밟은 최초의 바하이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 본인이 유럽에 가서 바하이가 된 거죠. 예. 예, 그렇게 되셨군요. 그렇다면 이제 이쯤에서 한번 얘기해 볼 수 있는 되게 질문이 이제 아까 말씀하셨다시피 이제 명문 개신교 선교사 집안에서 에그니스 여사께서 이렇게 태어나셨잖아요. 근데 그런 집안에서 이렇게 새로운 종교로 개종했으니까 분명히 쉽지 않은 상황이었다고 예상이 되는데 가족들의 반응은 어떠했나요? 가족들이 깜짝 놀랐겠죠. 오 마이 갓. 오 마이 갓 했을 것 같습니다. 정말. 깜짝 놀라서. 네. 그런데 이제 부모님들이 이제 역시 품위가 있고 이렇게 너그러운 분이라서 뭐 큰 어떤 그런 건 불안은 없었고, 또 본인도 에그니스 본인도 굉장히 조심스럽게 처신을 해서 아무튼 갑자기 집안에 못생긴 아니면 미운 오리 새끼가 됐지만 그런대로 그 긴장 관계를 잘 이제 관리를 해서 차츰차츰. 근데 이제 무엇보다 좋은 거는 집안의 에그니스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을 버린 게 아니라 오히려 더 확신을 갖게 됐으니까 모든 뭐 말씨나 처신이 더 신앙심이 더 깊어지니까 집안으로서도 그렇게 나무랄 일이 아니었어요. 그래가지고 그 주위에서도 이제 신임을 얻게 되고 그러면서 차츰차츰 이제 가족들과의 관계도 이제 안정을 찾게 됐습니다. 그 어느 기독교인보다도 굳건하게 예수님을 믿게 되었다는 대목이 참 되게 재미난 부분인 것 같습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아그네스 여사께서는 이후에 하와이에 가셨다고 했는데 그럼 하와이에서도 이렇게 바하이 신앙을 전파하는데 얼마나 어떻게 기여를 했을지 그렇습니다. 좀 궁금합니다. 보통 이제 개인적인 회심 이후에 가족과의 관계가 이제 하나의 도전이 되고 그 다음 단계에서는 그러면 신앙을 어떻게 실천하느냐가 문제잖아요. 근데 이분은 그 자신의 신앙을 꾸준히 소위 몸과 마음으로 이제 실천을 하는데 그 중에 하나가 뭐 당연히 그랬겠죠. 이걸 갖다가 알리고 싶은 거예요, 주위에. 그래서 아주 조심스럽게. 원래 미국의 그 자료를 보면은 미국 바하이들은 절대 바하이 신앙, 자기의 신앙을 갖다가 이렇게 떠버리지 않았대요. 오히려 굉장히 조심스럽게 소극적으로 보수적으로 그렇게 했다고 그럽니다. 알렉산더 여사도 마찬가지로. 그렇지만 자기 내면의 어떤 그런 바람으로 사람들한테 이렇게 한 사람 한 사람 정해서 고향에 돌아온 지 한 9년 만에 마침내 9명의 새로운 하와이 바하이가 이제 생긴 거예요. 그러니까 바하이에서는 9명이 어느 지역에 생기면은 LSA라고 로컬 스피리추얼 어셈블리라고 해가지고 의회, 그러니까 일본의 일종의 교회가 생기는 거예요, 교회가. 그러니까 9명 이상이 돼야 돼요. 아니면 그냥 개인이야. 그런데 9명이 돼서 이제 하와이에서 최초의 로컬 스피리추얼 어셈블리라고 그렇게 얘기하는데 LSA라고 하는데 그걸 갖다 결성을 하는 주인공이 됐습니다. 네, 자 하와이에서 어떻게 보면 정말 본인이 어떤 첫 출발점이 돼서 엄청난 노력으로 이렇게 공동체 이루신 것 같은데 추가적으로 이제 일본에도 또 가셨다는 얘기가 있습니다. 어떤 계기가 있으셔서 이렇게 가시게 되셨을까요? 이제 서신 연락을 통해서 압돌바
여사께서 뭐 여러 가지 메시지도 들었을 텐데 이제 그때 좀 이따 말씀드리겠지만 압돌바하께서 전 세계 바하이들에게 가능하면은 고향을 떠나서 갈 수 있는 곳에 가서 이 신앙을 좀 전하기 바란다. 그런 이제 메시지가 있었고, 그래서 알렉산더 여사는 일본을 선택을 하셨어요. 그래가지고 1912년과 1913년에 걸쳐서 부모님이 연이어서 작고를 하세요. 그러니까 이제 완전히 자유롭게 된 거죠. 이제 그야말로 자유로운 영혼이 된 거예요. 그래가지고 1913년에 미국 본토를 거쳐가지고 캐나다에 가서 바하이들 만나서 또 얘기를 나누고 뉴욕에도 가서 이제 또 지내다가 1914년 봄에 성지 순례를 하기 위해서 유럽으로 가요. 그런데 웬걸 1차 세계대전이 발발해가지고 성지 순례 이제 못한다, 위험하니까 오지 마라. 그러니까 돌아가라, 이런 메시지가 이제 돌아온 거예요. 그러면서 가능하면은 일본으로 가라라는 권고를 받아서, 그래서 이분이 마르세유 항구에 정박되어 있던 일본행 여객선이 미야자키 마루라는 배인데 미야자키 마루호라는 여객선을 타고서 가까스로, 굉장히 그 전쟁통이라서 굉장히 어려웠거든요. 여자 혼자의 몸으로 가까스로 그 배를 타고서 이제 드디어 1914년 11월 1일에 일본에 발을 디딥니다. 그래서 일본에 발을 디딘 첫 번째 바하이 여성이에요. 남성이 한 분 있었는데 바하이 여성, 그리고 남성 그분은 거기에서 뭐 좀 활동을 하다가 떠나셨고, 이 애그네스는 일본에 계속 체류하면서 거기서 사시면서 바하이 활동을 하게 됐죠. 일본에 가게 되신 계기도 정말로 드라마틱하고 또 그런 어떤 다양한 경험들이 또 이렇게 있었던 것 같은데, 일본에서는 그러면 이제 아그네스 여사께서 어떤 활동을 이렇게 주로 하셨을까요? 뭐 우선 바하이로서 이 바하이 신앙을 전하는 활동을 하셨고요. 그리고 또 다른 한편으로는 이제 그때 이제 여러분 아시는 그 에스페란토 운동, 에스페란토 운동이 전 세계로 확장되던 시절인데, 거기에 이제 이거 굉장히 좋은 운동이다. 왜냐하면은 바하울라의 가르침 중에 하나가 전 세계 모든 사람들이 서로 의사소통을 하고 어디를 가든 고향을 느낄 수 있도록 세계 국제 공용어를 하나 만들거나 새로 만들거나 아니면은 기존에 있는 언어 중에 하나를 선택하라라는 가르침이 있어요. 그래가지고 이분은 에스페란토 운동에 아주 열정적으로 활동을 같이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일본에서는 주로 에스페란토 활동 그리고 바하이 활동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일본에 와 있던 조선인들, 지금으로 치면 한국인들이죠. 일본에 와 있던 조선인 유학생들을 갖다가 많이 만나게 돼요. 왜냐하면 유학생들 중에도 에스페란토 운동 혹은 그런 모임에 갔던 분들이 있어가지고, 그 중에 한 분이 이제 김창진이라는 에스페란티스트가 있는데, 그분하고는 편지로 쭉 이제 서신 왕래를 하면서, 물론 에스페란토에 관한 뭐 정보도 이렇게 주고받지만 이제 바하에 대한 정보도 주고받으면서, 이 김창진이라는 분이 단지 서신 왕래로 자기는 바하이가 됐다라는 그런 증언을 남겨요. 그래가지고 기록에 따르면, 이분이 직접 남긴 기록에 따르면은 나는 1923년에 이미 바하이가 됐다. 이거 혼자서 그런 이제 기록이 있을 정도입니다. 예, 참 되게 또 뜻깊은 인연이 일본에서 이렇게 만들어진 것 같은데, 그렇다면 이제 애그니스 여사께서 직접 사실 한국이라고 하기도 좀 애매하죠, 사실은. 근데 어쨌든 한국에 이렇게 오신 거는 이제 어떤 이유나 계기가 있으셨을까요? 예. 사람들이 이제 여러 가지 유형이 있는데, 어떤 사람은 아주 치밀하게 사전 계획을 해서 아주 단계적으로 이렇게 행동에 옮기는 분이 있고, 또 어떤 분들은, 저도 이제 그런 경향인데 그냥 직관적으로, 그냥 즉각적으로 행동에 옮기는 분이 있는데, 이분도 1920년경에 어느 날 이제 갑자기 생각이 든 거예요. 조선에 한번 가봐야 되겠다. 그냥 갑자기. 예. 아마 생각하건대 1920년이면 1919년에 3.1운동이 있었고, 그 뉴스가 전 세계로 퍼졌고 일본에도 많이 퍼졌을 거거든요. 아마 그런 게 제 추측에 있지 않았을까 하는데, 아무튼 이 가까이 조선에 한번 가봤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생각이 들어서 했는데, 사실 가기가 힘들잖아요. 뭐 경비는 경비대로
하지만 1920년에는 이 조선에서 활동하는 외국인들을 계속 감시를 했거든요. 혹시 엉뚱한 소식을 갖다 외부에 전할까. 그래가지고 그런 거를 이제 직관을 그런 걸 갖다가 이제 고려를 해가지고 어떻게 할까 고민을 하다가 그녀가 알게 된 그 독일 여성 이야기를 하나 알고 있었어요. 예, 독일 여성 파니 크노블로크라는 분인데 이분이 독일 그 바하인데 남아프리카 공화국에 들어가거든요. 근데 여러분 아시다시피 남아프리카 공화국은 오랫동안 인종 분리 정책을 했잖아요. 그러니까 바하이들은 인류가 하나다 그러는데 이 나라는 인종 분리 정책이야? 근데 또 바하이 가르침 중에 하나가 국법을 준수해라 그러잖아요. 그렇죠. 두 개가 이게 완전 딜레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거기 그걸 고민하면서 이 크노블로크가 압돌바하께 자 이런 딜레마가 있는데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라는 거에 대한 이제 어드바이스, 충고 이렇게 해라라는 게 있는데 그거를 보고서 그렇게 하면 되겠구나. 그래가지고 이제 그 추천서를 받게 돼요. 그러니까 조선으로 들어가는데 필요한 조선으로 와서 이게 여기에 와서 좀 자유롭게 그 경시청의 감시도 좀 피하고 자유롭게 활동할 수 있는 어떤 그런 하나의 이제 그 보증서 추천서를 받게 되는데 굉장히 당시 일본의 아주 고위 최고위직에 있는 분들의 추천서를 받습니다. 그 추천서를 갖고서 조선에 와서 이게 비교적 자유롭게 하게 되는데 그 추천서에 어떤 내용인지 궁금하죠? 예, 제가 지금 그럴 줄 알았어요. 추천서가 또 고위직이라고 아까 또 관련돼 있다고 말씀하셨으니까. 어떤 분의 추천서를 받냐면은 일본 은행을 건립한 분이에요. 일본 은행을요? 일본 은행을. 건립을? 네, 일본 은행을 건립한 그분이 그 당시 조선총독부의 총독에게도 추천서죠. 네, 그러니까 뭐 대단한 추천서죠. 그렇죠. 예. 근데 그 서한에서 정부 관계자 찾아가가지고 저는 바하입니다. 저는 모든 종교 모든 민족의 친구입니다. 저는 모든 사람을 한결에 저희 친척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인종이나 종파에 상관없이 모든 사람을 사랑합니다. 그리고 또 이제 물론 그랬겠죠. 저는 정부에 100% 복종합니다. 무슨 말인지 하면은 라고 이제 얘기해라라는 게 그 압돌바하께서 크노블로크의 준 추천서라서 이게 권고죠. 그래서 똑같이 그렇게 해요. 그래가지고 그 이야기를 하고 일본 정부 관계자들로부터 세 통의 추천서를 받는데 그 가운데 하나가 바로 조선 총독 사이토 마코토에게 보내는 추천서도 있었어요. 그러니까 일종의 지금으로 치면 진짜 프리패스. 그렇죠. 사실상 네, 한국으로 그렇죠. 들어올 수 있는. 그래서 거의 이제 뭐 들어오는 과정은 거의 이제 순조롭게 진행이 되셨을 것 같은데 그럼 이후에 이제 언제 이렇게 한국에 들어오셨고 또 한국에서 어떤 활동을 이렇게 하셨을까요, 여사께서? 뭐 타고 왔는지 궁금하지 않으세요? 대한항공? 글쎄요. 아까는 그때 비행기는 없었고 예. 소위 이제 현해탄을 건너서 그 여객선을 타고 옵니다. 부산에서 기차를 타고 그때 마침 기차가 있었어요. 기차가 건설이 돼가지고 왔고 그때 이미 조선 호텔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모든 여건이 다 구비돼 있었던 거예요. 아니면 힘들었을 오기만 텐데. 하면 이제 되는 정말. 아무튼 타이밍이 그렇게 됐고 그때 또 마침 동아일보도 그렇죠. 건립이 된 지 얼마 안 됐어. 아무튼 1921년 8월 애그니스 알렉산더 여사는 마침내 서울, 당신 서울이 아니죠. 한성이에요. 경성이죠. 도착했습니다. 그래서 조선 땅을 밟은 한반도의 땅을 밟은 또다시 최초의 바이가 된 거예요. 하와이, 일본, 한반도. 그래서 정부 당국자가 써준 추천서 외에도 일본에서 친하게 지냈던 조선인 유학생 공초 오상순을 만나게 돼요. 이분이 오면서 간절하게 바랐던 게 있어요. 그때는 무슨 뭐 카카오톡이 있는 것도 아니고 그렇죠. 있는 것도 아니고 간절히 내가 공초를 만났으면 좋겠다. 오상순 그 젊은 조선 학생을 가깝게 지냈기 때문에 만났으면 좋겠다라는 기도를 하면서 8월 달에 도착을 해가지고 여기 왔다 갔다 하다가 전차에서 갑자기 자기 손을 누가 덥석 잡는데 딱 보니까 오상순이었어요.
선생님 어떻게 여기 오셨어요? 그러니까 아마 오성순이 보기에도 서양 여자가 있으니까 눈에 딱 띄어가지고 저 누구야 이렇게 봤겠죠. 그래가지고 나 이렇게 봤는데 좀 도와줘 그랬더니 공초상순 선생이 그런 일이라면 제가 아주 막 친구 동원하고 막 해가지고 드디어 동아일보도 막 신문에 나오고 그 다음에 이 여기를 빌릴 수 있게 된 거예요, 사실은. 그죠? 이게 참 인연, 우연인데 절묘한 타이밍들이 절묘한. 한두 개가 아니라 정말 하나님이 많은 것들이 보호하사 예, 우리나라만세. 그렇게 톱니바퀴처럼 이렇게 맞춰져서 예. 이루어진 어떤 그런 극적인 어떤 재회였던 그렇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제 그래서 하여튼 오상순 선생이 예. 그녀가 여기에 조선호텔에 묵으면서 왔다 갔다 아마 여기 왔다 갔다 하셨을 거예요, 그죠? 그렇죠. 여기 하면서 거리를 이 거리를 왔다 갔다 하지. 그때 오상순 선생이 손발이 되셨어요. 손발이 되셨죠. 예. 그렇다면 손발이 돼주셔가지고 이렇게 도와주신 그런 어떤 구체적인 도움들 중에 몇 가지 어떤 게 있을까요? 예를 들어서 이제 아주 그 정말 귀한 자료가 남아 있는데 1921년 9월 1일자 동아일보에 바하이 신앙을 소개하는 기사와 사진이 실려요. 사진도 예, 사진도 실려요. 그 나중에 이제 그 우리 자료 화면에 다 보여줄 텐데. 그리고 그 다음 날 1921년 9월 2일 바로 이 자리 이 천도교 대교당이 1921년 2월 달에 완공이 되거든요. 2월 달에 완공이 됐는데 바로 9월 2일 날 여기에서 이제 강연회를 한다. 그러니까 많이 오셔라라는 기사가 나오는데 그때 신문은 조간신문이에요. 지금도 뭐 조간이지만 그렇죠. 새벽에 신문이 나오니까 오늘 저녁 때 한다 하니까 사람들이 몰렸는데 여기에 이렇게 보니까 약 900명이 모였대요. 이 공간에요. 예. 아. 원래 여기 수용 면적은 저기 적혀 있는 거 보니까 한 1,000명 된다 그러더라고요. 예, 그 정도는 그러니까 들어갈 수 의자 있죠. 없이 그냥 다 땅바닥에 앉고 쓰고 그런 거예요. 제가 그래서 한 3개 보니까 한 그 정도 올 수 있는데 알렉산더 여사가 바로 여기서 올라가지고 예. 이 연단이 그 당시도 이건지는 모르겠는데 어쨌든 있었겠죠. 아마 연단이 아무튼 여기 올라가서 봤는데 참 아쉬운 게 하나 있었어요. 사람이 많이 와서 좋긴 한데 아쉬웠던 게 전부 다 남자들이었어. 예. 그게 이제 그 얘기는 뭐냐면 아직도 그죠? 조선이 아직도 그런 시대에 있었고 남녀 실세 부동석 그런 시대에 그렇죠. 있었고 그때까지. 예. 당시 이 땅의 지식인들 혹은 이 땅의 사람들이 얼마나 새로운 소식에 목말라 하는지를 보여주는 거예요. 그죠? 아무리 공초가 날고 긴다 하더라도 그 아침에 홍보하고 저녁 때 900명이 온다는 게 이게 보통 일이 아니죠. 그러니까 그만큼 그런 국제 사회에 대한 어떤 그리고 제 관심이. 추측에 기록에는 없습니다. 그런데 분명히 통역을 했을 거 아니에요, 누군가. 그렇죠. 제가 보기에는 뭐 오상순이 통역했을 것 같아요. 예. 참 그 두 분의 인연이 그렇게 깊어져 가지고 이런 대단한 상황이 또 많이 만들어진 것 같습니다. 그 외에 이 천도교대교당의 이제 강연 말고도 한국에서 하신 활동 중에서 또 이렇게 기록이 되거나 이렇게 좀 뜬 여러 사건이 가지 있었나요? 활동이 있었을 텐데 결국은 중요한 거는 여기 뭐 학자들도 많이 와 계신데 결국은 기록이거든요. 기록이 없으면 우리가 뭐가 있는지 모르는 거예요. 기록, 사진 뭐 이런 것들. 근데 다행히 기록이 남아 있는데 거기에 따르면은 그 에그니스 알렉산더가 너무 고마워서 오상순 씨하고 그 젊은 지식인들 친구들을 YMCA 회관 연회장에 초대를 했다 그래요. YMCA 회관 그 건물은 없었지만 그 자리는 아직도 종로이가 있거든요. 거기에서 19일 축제, 바하이들은 이제 19일에 한 번씩 축제를 하는데 19일 축제 겸 감사의 어떤 모임을 가졌어요. 그 자리에서 에그니스 알렉산더 여사가 이제 이런 일이 있다. 근데 사실은 거기가 아니라 그 다음에 그렇게 축제를 하고 이제 소위 이제 회식을 한 거예요. 회식을 하니까 이 조선의 젊은이들이 우리가 이렇게 받아 먹기만 해서는 안 되겠다. 우리도 한번 사겠다. 그래가지고 그 알렉산더 여사를 초청을 해요. 이번에는 명월관에 초청을 했다고 돼 있어요. 명월관에. 이게 조선일보에 그게 나와 있더라고요. 명월관에 초청을 해가지고 거기에서 사진을 찍은 게 지금 남아 있어요. 거기에서 사진도 찍고 거기서 메모지에다가 영어로 이름 이니셜 쭉 쓰고서 거기다가 지금 막 바하의 찬란한 빛을 발견, 진리의 보편적 최고봉,
오 자유, 오 바하이 뭐 이런 그냥 오호호. 이제 스케치를 해가지고 예. 남은 글이 있고 그 글이 압돌바하께 전해져요. 압돌바하께요. 예, 예. 예. 그렇다면 그 기록을 보시고 압돌바하께서 어떠한 그런 반응을 보이셨어요? 얼마나 기뻤겠습니까? 그럼요. 예. 야, 이거 최초로 지금 찌찌또또 똥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압돌바하께서 편지를 보내요. 그 편지가 언제 도착하냐면은 1922년. 그때는 편지가 한 3개월 정도 이상 걸렸거든요. 1922년 2월 14일 도쿄에 있는 애그니스 알렉산더 여사에게 도착을 해요. 그런데 1922년 2월 14일은 언제냐면은 압돌바하께서 세상을 떠난 후 약 2달 반 정도가 지난 거예요. 압돌바하께서 1921년 11월 28일 날 돌아가셨고 이 편지가 그 다음에 2월 14일 날 오거든요. 그러니까 압돌바하께서 거의 마지막 돌아가시기 직전에 쓰신 편지가 도착을 한 거예요. 그 많은 굉장히 서한 중에 마지막에 처음이자 쓴 게 마지막이죠. 그렇죠. 예. 굉장히 귀한 서한이 있는데 그 서한 속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은 코리아의 젊은 지식인 15명에게라고 시작이 돼요. 그러면서 이제 천상의 벗들이여 하늘의 문들은 열렸고 하나님의 빛들은 그 빛을 발했으며 천국의 부름도 울려 퍼졌습니다. 여러분은 여기 아주 굉장히 의미심장한 글이 거기 나오는데 여러분은 전 인류를 초청해서 이 천국의 부름을 듣게 하고 그들을 천상의 세계로 초대하여 그들이 새로운 정신을 발견하고 새로운 생명을 얻을 수 있도록 하십시오라는 구절이 담겨 있어요. 이건 일종의 한국 이 바하이들한테 준 미션이죠. 그치, 한국 전체 바하이들한테 어떻게 보면 한반도 그렇죠. 전체, 그렇죠. 한반도에게 주신 그런 어떤 사명을 이렇게 담긴 것 같은데 그렇다면 이제 아그네스 여사께서는 그 이후로도 한국을 이렇게 지속적으로 방문을 하셨을까요? 어떻게? 예. 그로부터 한 18년 후인 1939년에 사실은 2차 세계대전이 발발해요. 그렇죠. 예. 그 2차 세계대전 때는 일본하고 미국이 적국이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렇죠. 예. 예, 그래서 알렉산더 여사는 이제 할 수 없이 그 고향으로 돌아가요. 돌아갔다가 이제 전쟁이 끝나고 나서 다시 일본으로 돌아오죠. 그리고 그랬을 때는 또 이제 이 조선이 이제 해방이 되고 해방이 됐지만 또 일본하고는 교류가 없어요. 국교 단절. 완전히 여기 올 수가 없었어요. 뭐 그런 어려움이 있었는데 그 편지로는 이제 왔다 갔다 할 수 있었고 그러다가 또 곧 6.25가 터지잖아요. 참 네. 상황이 그렇게 네, 되죠. 상황이 예. 복잡했어요. 근데 6.25가 끝나고 나서 이제 애그니스 알렉산더 여사가 한국을 방문합니다. 왜냐하면은 6.25 전쟁에 참전한 미군들 중에 주로 이제 의무병과 이런 분들이 바하이가 있었어요. 그래가지고 사실은 바하이가 1921년에 애그니스 알렉산더에 의해서 이 땅에 있는 사람들한테 그 존재가 알려지긴 했지만 바하이 공동체가 생긴 거는 1950년대 6.25 전쟁 때문에 미군들 때문에 여기서 한 명, 두 명 이제 바하이가 생기고 공동체가 생기게 되는데 기록에 따르면은 최초의 바하이 등록한 사람이 1951년이에요. 51년이요. 예. 참 한국에서 다양한 공헌을 이렇게 크게 그래서 해주신 것 같습니다. 여러 차례 오셨어요. 오셔가지고 꾸준히 이제 여기서 이제 공동체가 성장하는데 도움을 주셨죠. 참 대단한 공헌 해주신 것 같은데 이후에 또 이제 아까 이렇게 김창진 씨와 이렇게 말씀하셨던 부분에서 에스페란토 운동에도 이렇게 계속 열정적으로 참여를 했다는 이렇게 기록이 있던 것 같습니다. 예. 이게 굉장히 참 이게 의미심장한 건데 우리가 이제 종교적으로 굉장히 열정적인 분들은 자기 공동체 일이라면 발벗고 나서고 사회적인 일에는 별로 이렇게 관심을 안 갖는 경우가 많은데 이분은 바하이 내부 공동체 일뿐만 아니라 사회적인 문제, 세계적인 문제에 관심이 있어가지고 에스페란토 운동도 꾸준히 하셨어요. 그래서 일본 에스페란토 운동, 그다음에 한국 에스페란토 운동 이런 것도 보면은 애그네스 알렉산더 여사의 흔적이 곳곳에 남아 있어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1914년 이분은 1914년 이탈리아에서 그 에스페란토 국제협회에 가입을 했는데 1915년 2월 14일 일본에서 개최된 최초의 에스페란토 대회를 비롯해서 대회가 있을 때마다 참석을 하고요. 그 다음에 당시 일본은 러시아에 이어서 세계에서 가장 많은 에스페란토 회원이 있었던 곳인데요. 그녀는
에스페란토 창안자 루드비 자메노프 박사의 딸이 이제 리디아 자메노프인데 이분하고 굉장히 가까웠어요. 자메노프 박사의 딸 리디아 자메노프하고 굉장히 가까웠는데 리디아가 바하였어요, 사실은. 아 그분이. 예. 그래가지고 이분이 바올라와 신시대라는 그 책을 에스페란토로 번역을 했는데 그때 도움을 많이 줬다 그래요. 아무래도. 예. 그리고 1965년에 그 알렉산더 여사가 7월달에 이제 쓰러져 가지고 이제 고관절로 이제 눕게 됐는데 그것도 사실은 에스페란토 국제대회를 준비하다가 너무 무리하셔가지고 낙상 사고로 이제 하여튼 그런 정도로 열정적으로 이제 활동을 하셨습니다. 사실 지금까지도 저희가 보고 있는 바올라와 신시대가 이제 에스페란토의 흔적이 이렇게 짙게 남아 있기 때문에 이때부터 그런 역사가 시작됐다는 게 참 대단한 것 같습니다. 참 많은 일들 하시고 많은 공헌을 하셨는데 그렇다면 이제 말년에 대해서 좀 얘기를 좀 언제 어떻게 이렇게 돌아가시게 되셨나요? 그래서 이제 일본에서 치료를 받다가 더 이상 이제 연세도 있고 해가지고 고향으로 가요. 그래가지고 1971년 1월 1일 향년 95세로 하와이에서 이제 세상을 떠나게 됩니다. 그리고 본인의 그 쟁쟁한 그 신앙의 혹은 이제 그 선교사들이 묻혀 있는 하와이 최초의 교회가 있는데요. 카와이아하오라는 교회가 있어요. 그 가족묘원에 지금 묻혀 계세요. 예, 지금 에그니스 여사의 탄생부터 죽음까지 이렇게 한번 우리가 쭉 한번 이렇게 역사적인 고찰해 본 것 같은데 정말 어떻게 보면 영웅적인 삶을 사셨다고 평가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죠. 예, 그래서 압돌바께서 알렉산더 대왕은 땅을 정복했지만 당신은 영혼을 정복했다. 뭐. 우리 여사님은 예, 하여튼 그녀는 그 바하의 기도문에 어떤 구절이 있냐면은 나방으로 하여금 독수리가 되게 하고 한 방울의 물로 하여금 바다가 되게 하고 하는 그런 구절이 있는데 이분은 정말 그 소심한 그것도 하와이에 그 조용한 거기에서 태어나셔가지고 하여튼 바하이를 그렇게 운명적으로 만나서 그야말로 독수리가 된 거죠. 그래서 자신의 고향은 물론 일본 그다음에 한반도 바하올라의 가르침을 전한 분입니다. 그래서 그분의 탄생 150주년을 기념하는 포럼을 지금 오늘 우리가 준비하게 됐습니다. 예, 저도 알고는 이렇게 여사님에 대해서 듣긴 들었지만 이제 특별한 업적이라든지 이런 사실에 대해서 이렇게 고찰할 기회가 많지 않았는데 또 이렇게 말씀해 주시니 너무 감사하고 또 정말 탄생 150주년을 기념하기 위해 우리가 이 자리에 모였다는 것도 되게 큰 영광인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동학생도 나방으로 하여금 독수리가 되게 하고 노력해 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